알론소 오피셜에 나온 인터뷰를 말씀드리자면 첼시는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거대한 클럽 중 하나이며 이 클럽의 감독이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주비 스포츠 수뇌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같은 야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고요. 우리는 최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우승 트로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팀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선수단에는 훌륭한 재능이 있고 이 클럽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이끌게 된 것은 제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헌신하며 올바른 문화를 구축하고 트로피를 획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브릿지에서의 성공을 되게 이제 열망하는 인터뷰를 했고요. 근데 이건 뭐 당연한 인터뷰긴 하니까. 일단은 레버쿠젠에서의 경기를 제가 진짜 많이 봤고요. 2324 때부터 해서 2425까지 딱 그때를 유독 엄청 감명 깊게 봤었는데 그 데이터가 첼시 영상을 다루게 되면서 도움이 될 데이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이제는 도움이 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일단 From Leverkusen to the Invincibles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레버쿠젠이라는 별명이 원래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아마 그렇게 안 부를 텐데 그 발락 콩레블 시절의 팀이 아무래도 레버쿠젠이었고 그리고 레버쿠젠이 창단 1904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리그 우승이 없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레버쿠젠의 리그 우승을 첫 번째로 해낸 사람이고 그리고 그 10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시킨 횟수로 딱 100년인데 그 10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시켰을 때가 이제 무패 우승. 그래서 해외에서는 인빈시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그 레버쿠젠의 기나긴 무관의 역사를 깨버린 이 사람은 평가를 해본다면 일단 감독의 커리어 시작을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서 시작했네. 뭐 테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바이언 2군에서 시작을 했지만 뭐 아약스로 가가지고 1군 데뷔를 했고 누군가는 어디서 또 1군 감독 데뷔를 했고 뭐 등등등등 쫙 봤을 때 이 사람보다 더 요란한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0년 동안은 펩 가르디올라가 이거보다 요란하긴 했지. 트래블이니까. 근데 이게 또 관점을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알론소가 더 특별해 보이는 거는 비유를 해드리자면 세리에에서 AS 로마 이끌고 첫 시즌에 리그 우승하면서 무패 우승에다가 더블에다가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간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비아레알을 이끌고 이런 성적을 낸 거랑 똑같아요. 뭐 PL에서는 첼시나 메뉴 정도를 이끌고 그 정도 성적을 낸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될 거는 같아요. 물론 바이언과 똑같은 체급의 클럽이 이제 분데스리가에는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라리가랑 PL보다는 제껴야 될 팀의 개수가 아니면 그 난이도가 조금은 낮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감안은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당시 레버쿠젠은 라젠말이나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보다 이제 체급이 낮게 점쳐지고 있었더라고요. 2023년에 뭐 당시에 사람들이 예상하던 레버쿠젠의 순위는 탑4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딱 딸만한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해왔던 게 주류의 픽이었고 그랬는데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이나 스타트에 관해서 우리는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스타트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즌 무패를 할 뻔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3대0으로 패배한 그 경기가 아니었다면 시즌 무패였어요. 역사상 최초로 전례가 없던 기록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그 기록은 쓰진 못했고 어쨌든 무패의 상징인 알론소를 더 말해본다면 오늘 이게 떴어요. 그 본인 피셜로 트위터에다가 나 감독한다 이게 뜬 거예요. 근데 보통 오피셜이 뜨더라도 그냥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띡 하나 올리거나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오피셜이 뜨지도 않았고 아직 런던에 안 왔을 거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 예측도 있는데 근데 이게 떠버려서 이게 마르카 기사를 공유한 거예요. 링크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저 위에 붙어있는 문구도 첼시 코치를 이제 부임하게 될 것 같다라는 문구고. 근데 제 생각엔 이거 해킹 당한 것 같습니다. 해킹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애초에 알론소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 자체는 인터뷰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멘트들을 하기 좋아하고 진중하고 차분한 성격.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그 복장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좀 오지컴 유발자 같은 복장을 많이 입거든요. 젊은 CEO? 대기업 사장 이런 느낌으로 옷을 많이 입어요. 니트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깔끔한 복장 슬랙스 바지에다가 그런 정도 뭐 트레이닝 킷이나 이런 걸 잘 안 입고 근데 또 양복은 또 안 입어. 근데 약간 느조 호소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느낌이 좋은 얼굴이고 마스크 좋고 다라이 좋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복장을 취하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 인격적으로 애초에 깝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취할 때도 논란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긴 해요. 그냥 노멀하게 가요. 그래서 오히려 막 무리뉴 같이 톡톡 튀는 인터뷰를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은 인터뷰를 봤을 때 너무 정론적이고 차분하고 자극이 없어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독의 그냥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지 사실 되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형적인 인터뷰만 하고 뭐 본업 잘하면 그만이긴 해서 그래서 뭐
특징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첼시 팬들이 가장 분노하던 부분 중 하나가 포터가 방치를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당시에 막 너무 감독이 기죽어 있고 장악도 하지 못하고. 근데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설 때는 강하게 나서고, 본인이 이제 전술을 운영할 때 선수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트레이닝 세션에서 딱 멈춰놓고 너 이거 봐봐 영상 자료 계속 보여주고, 그것에 관한 집착이나 강박이 조금 있을 정도로 본인 밑에 있는 서열 구조를, 선수들이 본인 밑에 확실하게 있는 서열 구조를 만들어야 잘할 수밖에 없는 감독이 알론소예요. 그걸 이제 레알에서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알론소 볼은 선수로서의 그 커리어가 너무 유명했어서 알론소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알론소의 선수 커리어를 아예 배제해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본인이 주인공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 주인공 병이 걸렸다기보다는 본인 위주로 선수들을 구성을 해놓고 그 선수들이 부품으로 뛰면서 하나의 조직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감독이고,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피셜 뜰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로만 오피셜로. 그래서 이걸 그냥 얌전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뜨더라도 이것과 비슷한 뭐 구단 공식 성명이나 곧 뜨긴 할 것 같아요. 아마 1월에서 월요일 사이에 뜰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기자에서도 원래 막 화요일 날에 뜰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화요일까지 안 갈 것 같고 1에서 월 사이에 뜰 것 같다는 예상을 지금 다 내비치고 있더라고요. 일단 알론소의 그 전술 특징으로는 공격을 할 때에도 수비를 생각하라, 이게 좀 핵심이긴 한데, 그러니까 알론소 볼을 막 보면서 그 일부 장면들을 스크랩해가지고 그걸 분해하고 해부하고 막 해석하고 막 그것들 좋지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막 유튜버한테 전문성 요구하면서 막 그런 컨텐츠 뽑으면 안 보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간단 명료하게 포인트만 딱 짚었어요. 그냥 그 어차피 알론소가 보이는 그 축구 전술의 개념들은 결국에는 그 몇 개의 아이덴티티에서 파생된 그 일부에 불과하고 그냥 그 장면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만 짚었는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백스리 기반의 후방 수비 라인이 되게 높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유명하고, 근데 이거는 뭐 요즘 축구에서 그 좀 더 능동적인 축구를 하려는 세팅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세팅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론소 같은 경우는 레버쿠젠에서 저 전문 3백 3명을 다 전문 수비수로 채웠었는데, 근데 그 장점이 뭐냐면은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나왔을 때에도 수비로 곧바로 전환하기 좋아서, 클럽이 그런 말을 했었죠. 수비할 때도 공격 상황을 생각하면서 수비를 해야 되고 공격 상황에서도 수비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그 철학이 가장 이제 알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 백스리 라인이 중앙에서 꽤나 넓게 2명보단 3명이 더 커버 범위가 넓긴 할 테니까 저렇게 이제 V자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턴오버가 나왔을 때 그래도 전문 수비수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턴오버가 나오게 되면은 곧바로 하이프레스를 갈겨서 뺏어내고 나오는 형태로 가두리 양식을 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해요, 지공 상황에서는. 근데 알론소의 아이덴티티는 뭐 그 3명의 수비수를 높게 올려가지고 가두리 양식 쳐놓고 뼈를 돌리면서 득점 뽑아내는 패턴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제일 강합니다, 아이덴티티는. 중앙은 좁게 나머지는 길게. 이게 뭔 말이냐면 중앙 하단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5부분, 여기가 이제 요나단타였고 여기가 이제 코스누였고 여기가 탑소바였어요. 그리고 여기 팔라시오스 자카였거든요. 6번 8번 2 4 5번 그리고 키퍼까지 해서, 키퍼는 빌드업 시퀀스에서 그렇게 많이 관여된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고, 나는 오히려 알론소 볼의 핵심은 키퍼 관여를 이제 포함시키기보다는 이제 후방 수비 라인하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간의 간격,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스탠스에 가까운데, 일단은 여긴 되게 좁게 패스를 전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쪽 부분, 여기 그 전방 쪽의 부분은 넓게 전개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철학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인데, 이제 중앙 하단부에서 강한 압박들을 여기서 끌어당겨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생해버릴 뒷공간을 이쪽을 노리는 형태가 이제 알론소의 아이덴티티거든요. 실제 장면을 들고 오면 이렇게 돼요. 위기에 빠진 척 뒤통수 후려가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게 되면 상대 수비 3명 이렇게 붙어있죠. 그래서 자카가 실제로 수비 사이 공간으로 내려가거나 라볼피아냐처럼, 아니면은 이제 센터백과의 거리감을 5m에서 3m 사이로 막 좁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막 좁혀놓고 여기 공간을 다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공이 결국 여기 있으니까 이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압박을 끊어내고 치고 올라갔을 때 리턴이 있으니까 이걸 따내고 싶어서 몸이 자연스레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쏠리게 됐을 시에 이 사이 공간, 그래서 여기로 노려놓고 패스를 주게 되면은 이 수비수들은 강제적으로 뒤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목걸이가, 폭탄 목걸이가 이제 주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데 있어서
하면서 조금 더 소극적이게 굴 수밖에 없는 그 강제성을 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알론소가 여기서 숫자 하나를 이렇게 쫙 몰아놓고, 호프만이거든요. 이게 비르츠고 쫙 몰아놓고 이쪽에 인원수를 더 배치시켜 놓은 다음에 비르츠에게 공간을 창출을 시켰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쪽에 멘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을 왼쪽으로 몰아넣고 오른쪽 아이솔레이션 각을 보거나 아니면 비르츠가 주도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공격 결정을 내리게끔 상황을 연출해 놓는 건데, 근데 이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르츠의 기능. 난 이거보다는 애초에 이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후방 수비 라인에서 공을 이렇게 뽑아내는 상황을 잘 연출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알론소의 센터백이 패급이면 개망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알론소의 최고 업적 자체는 수비수 활용도 수비수 활용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자카 활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라인트 자카거든요. 여기 있는 위치가 그라인트 자카가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놨을 때 좁은 공간 사이에서 자카가 이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스날에서의 자카는 확실히 아쉬웠는데 알론소가 저런 식으로 후방에서의 공배급에 특화된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자카의 활용 사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해당되는 선수가, 저는 엔소도 엔소지만 라비아가 해당이 될 거는 같아요. 라비아가 이 작업을 되게 잘하긴 하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가 뭐 수비에 관한 기본 이해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에 애초에 수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 6번 미드필더가 수비에 관여를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은 조금 배제를 시켜주는 형태에 가깝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카의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는 아무래도 수비의 결함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단점을 가려줄 수 있는 세팅을 가져와 놓고 자카가 날뛸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론소의 최고 업적은 자카 활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대중들은 당시에 자카에 관해서 아스날 말년 때 잘했던 건 인정하지만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하입을 많이 받던 선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와튼스 하고 싶어요. 와튼이 내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보고 있는 매물 중에 가장 이거에 완벽해요. 이 세팅에 가장 완벽해요. 주발도 마치 공교롭게도 왼발과 왼발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보게 되면은 와튼이 턴오버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는 것에 관해서 대중들이 많이 헐뜯고 이제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와튼에 대한 저평가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애초에 그런 세팅에서 동료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은데 그 정도 기량을 뽐내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들어갔다는 거는 대단한 거고, 저는 이 미드필더가 빅클럽으로 가게 될 시에는 아마 그 무대를 좀 지배할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에서 볼 수가 없는 유형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거리가 되게 길어요. 패스 하나하나가.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원터치로 돌려넣는 작업들이 진짜 월드클래스 수준이에요. 그래서 첼시에서는 이게 완전 특화된 애가 나는 막 뚜렷하게 생각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데려온다고 하면은 와튼을 사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와튼이 패스 옵션 원툴이라고는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제일 어려운 작업을 잘하는 건데 그걸 원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건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 작업 하나가 만약에 원툴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잘해가지고 지금 국대를 간 상황인데, 근데 이 선수가 원툴이라고 해서 그거를 막 저평가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원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공간 지각 능력에 관한 이해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이 어디에 떨어졌을 때 내가 몸을 어디로 벌려가지고 이 점을 확보해놓고 동작을 취해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본인이 드리블에 완전 특화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진화를 그렇게 한 거죠.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해가지고 공이 바운드가 튀는 방향으로 본인이 이제 등을 치고 나간다거나 이런 계산법이 진짜 대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거리가 긴 패스를 전달하는 작업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는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자부합니다. 이 선수가. 오히려 그 기능만큼은 앤더슨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앤더슨보다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앤더슨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고 있는 매물이지만, 근데 어쨌든 그 작업 하나만큼은 그거에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그 코릴이 진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전 다른 애들은 쓰다가 이 새끼 별로네 버려 이게 될 것 같은데, 코릴은 진짜 필수 불가결. 그러니까 얘가 유스 출신이 아니더라도. 왜냐면은 애초에 이 좁은 공간을 보게 되면은 간격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스리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애무한다고 하잖아. U자 빌드업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 간격을 되게 넓혀놓고 여기서 공을 전개하는 형식을 보고 사람들이 막 씨발 또 지랄하네 이러면서 막 되게 한탄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코릴이 특화가 된 거는 사이드에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작업도 되게 잘하지만,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공을 전달하는 이게 퀄리티가 미쳤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얘가. 그리고 얘가 지금 그 성장하고 있는 방향성은 스위퍼고, 그래서 요나단 타
역할을 코릴이 승계하게 되면서 알론소가 코릴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될 것 같습니다. 패스기를 정말 신기하게 보고 이거는 FA컵 결승전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릴을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또 공중볼 경합에 능해요. 레버쿠젠에서 보게 되면은 공중볼 경합에 능한 수비수가 나는 따로 생각은 안 나는데 딱 한 명만 생각나. 요나단타. 이건 바이언 팬들도 똑같이 공감할 만한 리뷰라고 생각해. 요나단타가 내 생각엔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헤더를 진짜 한 세 손가락 안으로 딱 봐도 될 정도로 제일 잘 따는 센터백이었다고 봐요. 당시에. 되게 잘 땄었고 근데 코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공중볼 경합 지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요나단타처럼 클러치를 많이 터트리는 공격 시의 세트피스에서도 존재감이 좋진 않아요. 냉정하게. 그렇진 않은데 근데 수비수로서의 기본기. 걔는 애초에 수비수다 보니까 득점 임무를 이제 담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반쪽 자리로 보게 되면 그 헤더 기능은 굉장히 좋다. 공중볼 경합 기능. 게다가 최근에 클리어링에 관해서 되게 판단들이 깔끔해졌죠. 옛날에 콜이 클리어링 못한다고 욕 존나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성장도 확실히 많이 했고 해서 중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콜일한테 이 부분을 맡겨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알론소의 후방 빌드업 이 짤을 갖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살짝 나왔잖아요.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로 패스를 줘요. 어디? 반대편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팩급들을 살릴 명이라고도 생각하는 게 가운데 센터백의 퀄리티가 좋기만 한다면 알론소가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양쪽 이게 꼭 백5를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5를 꼭 쓴다는 게 아니라 이게 리시 제임스가 될 수도 있겠죠. 풀백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저 양쪽에 붙은 센터백들은 그래도 고쳐 써봤던 사람이다. 알론소가 이제 레버쿠젠에 부임을 했을 때 스타니시치 임대권 그리고 FA로 이제 그리말대로 데려온 거 빼고는 나머지 다 기존에 있던 센터백을 썼어요. 근데 그 정도 위상으로 평가를 받지 않던 애들도 꽤 있어. 물론 탑소바는 애초에 유명했고 타도 꽤 유명하긴 했지만 근데 알론소가 보인 후방 빌드업의 수준은 유럽에서도 어떻게 통할까 얘가 호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평가를 당시에 받았었는데 물론 이제 엔딩은 이제 3대0 개떡 엔딩이 나긴 했지만 근데 그것들을 그 정도 재료를 가지고 보여줬다는 건 좀 놀랍고 그래서 당연히 저 왼쪽 두 명 다 갖다 팔아버리고 싶죠 나도. 근데 이적 시장이라는 거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들을 언젠가는 활용해야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알론소의 레버쿠젠의 수준 높은 후방 빌드업도 저런 재활용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여기 있는 3인방 중에서 나중에 생각보다 이 새끼 달라졌는데? 와 잘한다 이렇게 평가가 바뀔 수도 있다. 알론소는 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가 지금 알론소를 데려온 배경에서 가장 긍정적인 게 이건데요. 코어가 확실하다는 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코릴도 이제 뭐 유나단타의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알론소는 제일 중요한 게 수비 라인하고 그러니까 풀백을 포함한 수비 라인하고 볼란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초에 레버쿠젠에서도 그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비르츠라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좋긴 했지만 스트라이커들도 생각보다 반쪽짜리 시즌을 보내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르츠의 파트너 이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알론소의 당시 레버쿠젠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해낸 거예요. 리그 우승을. 그래서 그 코어를 따지게 되면은 이제 스트라이커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넘버 10 볼란치 그리고 풀백 센터백 라인이 중요한데 첼시가 지금 코리를 갖고 있으면서 알론소가 연출하고 싶어하는 후방 빌드업의 가장 큰 코어를 일단 갖고 있고 그리고 풀백 2명은 우리가 되게 자부하는 퀄리티죠. 하이클래스로. 거기에 더불어서 엔소랑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수준이 높다라고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후반기 개박같기 때문에 여론전에서는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카이세도 엔소 개잘해라고 말하게 되면은 니네 순위 몇 등이며 뺨 따고 존나 맞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팀이 못하면 원래 이제 선수들이 저평가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앙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거는 바르샤 링크도 나고 이제 얘가 이제 뭐 첼시 3링끌린이다 라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파머는 이번 시즌 초단기 태물로 취급받고 있긴 하다만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코어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알론소가 이 구단이 나한테 맞다라는 생각을 가장 빠르게 들게 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스쿼드가 예뻐야 이제 감독이 오게 되는 건데 이들이 있어서 이제 좀 부합성이 좀 좋아 보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첼시는 준비성이 좀 좋았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저 코어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과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막 스쿼드가 완성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과한 시간이라고 하면 막 구매를 위해서 되게 막 많은 자원들을 컨택한다기보다는 핵심 몇 개 딱딱딱 해놓고 한 3개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판매만 다. 구매에 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에그발리 같은 경우에도 알론소에게 약속한 게 이제 측정값은 3-4명 사오기로 한 거였으니까 3명이면 많은 건가? 근데 첼시 팬으로서 뭔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갔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3명이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적 시장에서 과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 존나 많이
사온 느낌. 어쨌든 다음. 자, 일단 센터백은 근데 비싸게라도 사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헤케를 나는 항상 말을 하긴 하는데 저 선수를 놓치게 될 시에는 다른 매물을 진짜 몇 억을 질러서라도 사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인을 높여놓고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차단 동작과 줄타기를 즐기면서 얻어오는 이득들이 알론소의 아이덴티티인데 이런 세팅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센터백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뭐 재활용 알겠어요. 근데 이건 얘네는 아무리 잘해봐야 로테이션이에요. 네, 로테이션인데 근데 그 코어가 한 명쯤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걸 포파나로 보고 있을 거라 생각도 하거든요. 포파나가 알론소가 좋아할 만한 선수로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론소가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포파나 외에도 한 명은 더 있으면 좋긴 하니까 그래서 센터백 한 명의 비싼 돈을 차라리 2선을 안 사오고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 이 비싼 돈을 질러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알론소 체제에서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센터백. 알론소가 꾸려놓은 세팅이 뭔가 감독의 그 세팅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퀄리티가 만회되는 수비 전술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선수 퀄리티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수비 전술을 들고 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라인을 펼치잖아요. 이것보다 30m 앞으로 가서 빌드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턴오버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센터백은 진짜 비싸게라도 사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바네키라는 적절한 매물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돈까지는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내가 1,500억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저기 9천만 유로쯤 되거든요. 생각보다 돈은 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이 클래스 한 명은 사와야 된다. 그리고 왼쪽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왼쪽은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예 카토가 있고 쿠쿠레아도 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쿠쿠레아를 지금 내가 방금 왼쪽 센터백으로 말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네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쿠쿠레아를 사이드 미드필더로 붙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투를 사이드 미드필더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알론소가 백스리 기반의 전술을 들고 와서 이제 세팅을 짠다라는 것에 우리가 혈안돼가지고 확증 편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네투는 넘버 10은 확실히 아니고 측면 미드필더에 가까운데 수비 가담도 굉장히 좋고요. 스프린트 좋고 그리고 스태미너 대단히 좋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질감이 사람들은 까긴 하지만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풀백으로 한 번쯤 뛰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린 다 해보잖아. 솔직히 첼시 팬 중에서 안 해본 사람 없다 생각해요. 나는 있을 거야 분명히.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 생각해요. 얘는 왜 풀백으로 안 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과한 수비 가담 그리고 수비 커버 범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알론소가 실제로 전문 수비수 같지 않은 풀백들을 잘 써왔어요. 실제로 알론소가 레버쿠젠에서 전술을 짰던 걸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리말도가 공중볼 경험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얘를 위해서 전술을 따로 조정해가지고 사이드에 고립시켜놓고 사이드 하단을 고립시켜놓고 사이드 하단을 고립을 시켜놓게 되면은 이제 전방 압박으로부터 조금 탈출할 수는 있잖아요. 사이드 후방 하단의 전방 압박을 많이 가하게 되면은 더 중요한 곳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더 생기기 마련인데 알론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프림퐁 또한 그냥 너 올라가 내를 빼버렸잖아요. 프림퐁을 너 생각하지 마 노띵킹 하시고 그냥 몸 쓰세요. 네 잘난 몸 쓰세요. 하드웨어 굉장히 뛰어나신 거 알겠으니까 네 잘난 몸 쓰세요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트를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써왔던 걸 봤었고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프란 가르시아를 그렇게 썼었거든요. 클럽 월드컵에서 잠깐 좋았죠. 그래서 네투가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윙포워드 중에서 어떤 전술이 알론소가 온다고 하더라도 네투만큼은 생존할 것 같아요. 기튼스랑 뭐 가르나초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리고 진지하게 파머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긴 합니다. 알론소가 파머처럼 아이솔레이션 시에 볼을 전달받았을 때 선택지를 두고 줄을 타는 넘버 10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을 탄다는 게 여기서 넘버 10이 받아가지고 최종 공격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자면요. 여기서 벌어온 거야. 플러스를 벌어온 거죠. 왜? 수비수들 몇 명을 이렇게 끌어당겨 놓고 상대 수비수들을 그리고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볼을 전달을 해줬고 그리고 얘만을 위해서 이쪽에다 이제 숫자를 다 몰아세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플러스로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소비를 잘 하는 애들은 공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패스의 구질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스탯 생산까지 책임질 수 있는 애여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림퐁한테 넷 빼고 달리세요. 노띵킹 러닝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돌고 뛰면서 얘한테 주는 척하면서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서 침투 시퀀스가 이제 뭐 호프반이 되게 잘했을 경우에 얘한테 찔러보는 것도 좋고 근데 파머가 지금은 무시를 많이 받긴 하지만 저 세팅에서 원래 굉장히 잘하던 애긴 합니다. 나는 그래서 방송 중에 내가 파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난 파머가 공을 끌 때 별로 뭐라 안 해요. 왜냐면 이거에 특화된 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공을 끌게 되면은 걔가 욕먹기 쉬워지는 구조도 있고 턴오버가 나오면 욕은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턴오버가 나온다고 해도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오면 당연히 내가 뭐라 하겠지만 근데 걔가 하는 판단들이나 주관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편. 전술적으로 파머가 여기서 되게 날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못 날뛴다 그럼 얘는 갖다 버려야 돼 다음 시즌에. 솔직히 이게 하나의 짤로만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막 치우쳐진 견해가 될 수 있는데 이지랄로 이렇게 3대2 시퀀스 만들어놨는데 이거 못 살린다고? 그럼 버려야지. 이런 넘버텐은 쓰레기예요. 만약 이거 못 살리면. 그래서 알론소 볼에서 파머가 되게 많은 고생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여유롭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스탯 생산을 책임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맞춰진 전술을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알론소가. 그래서 파머가 지금 시즌보단 더 편하게 시즌을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활을 기대해보는 거. 최종 전개의 중심이 되는 걸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퀄리티가 별로다? 그럼 버릴만하다, 다음 시즌에. 진짜 더 볼 필요도 없다. 근데 알론소가 이렇게 막 다 얘기해요. 뭐 되게 이렇게 보면 장점만 있을 것 같고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 단점 얘기를 해야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결국에 유망주 감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타트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되게 비장한 문구 많이 적어놓긴 했지만 일단은 전술적 경직성이 좀 많이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고 맞다고 생각한 전술을 고집이라고 하죠. 그걸 진짜 안 바꾸긴 해. 그리고 가끔 이상한 픽을 해요. 펄스9을 되게 좋아하셔서 뭐 스트라이커 당시 퀄리티가 별로였어서 그런 선택지를 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상한 전술을 들고 와가지고 개떡 발려요. 에고가 세.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23-24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하고 절대로 24-25 시즌 바이에른 뮌헨전을 보지 마세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절대 보지 마세요. 그때 보게 되면은 그 단점들이 정말 많이 드러나면서 알론소에 대한 실망이 조금 생길 수는 있어요, 내 생각에. 근데 뭐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긴 해. 그런 명장병을 한번 꼬라 박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의 시스템화의 선수를 과하게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해서 그게 오히려 분쟁의 시비가 될 수는 있다. 그런 것도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첼시에서 그렇게 반기를 들 만한 애들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콩각스가 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론소의 단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말고 딱 생각 안 나요. 난 적어도 알론소가 컵 대회에서 우승컵을 못 들어준다 하더라도, 못 안겨준다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토너먼트는 한 번의 판단과 한 번의 실수가 탈락을 결정하잖아요. 운명을 결정하는데 리그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꼬라 박아도 딴 데서 만회해 하면은 이제 성적이 반전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알론소가 그 전술적으로 결함을 범한 빈도가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